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2세인 이영숙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준호의 집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준호가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한 번도 준호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먼 거리 탓에 늘 마음만 있었지 발길을 쉽게 옮기진 못했거든요. 결혼 선물로 제가 마련해준 그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직접 확인할 기회가 생겼으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길을 따라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1시간, 거기서 다시 시외버스로 갈아타야 했어요. 버스에 앉아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논밭 사이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죠. 내가 마련해준 집에서 둘이 잘 살고 있을까? 며느리 민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며 지나갔습니다. 버스가 서울 터미널에 도착하니 아들 준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모자를 눌러 쓴 아들의 모습을 보자 반가움과 낯설미 동시에 밀려왔어요. 1년 넘게 아들 얼굴을 못 봤었기 때문에 아들의 얼굴이 늘 그리웠거든요. 엄마,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오랜만에 보니 반가워요. 아들 준호가 가방을 들어주며 웃었어요. 힘들긴 무슨, 내 얼굴 보니 피곤한 것도 다 풀린다. 저는 목소리를 밝게 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곧이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민지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은 그냥 밖에서 저랑 간단히 식사하시고 근처 모텔에서 하루 주무시고 그냥 내려가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여기까지 온 엄마한테 너희 집에도 들리지 말고 모텔에서 자고 내려가라는 말이야? 만나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야? 멀리서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모텔에서 편히 쉬시다가 내일 조용히 내려가시는 게 엄마도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민지가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뭘 할 수도 없잖아요. 준호는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순간 서러움이 울컥 밀려들었습니다. 차로 5시간이 넘는 거리를 힘들게 왔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순간 눈물이 터지려고 하더군요. 영문도 모른 채 아들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으니 큰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자 준호가 다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가 아프다 하니 그런 거죠. 왜 울려고 하세요? 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 작은 방 하나 내어드릴 테니 대신 딱 하루만 조용히 쉬셨다가 가세요. 알겠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내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집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었지만 5시간이 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 너무 몸이 피곤했어요. 어쩔 수 없이 몇 시간이라도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그렇게 내키진 않는 기분이었지만 아들 집으로 향했죠. 그렇게 아들 준호와 함께 준호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서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태도가 계속 맴돌았고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죠. 작은 방에서 쉬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집에 들어서니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새로 들인 듯한 소파와 세련된 가구들이 눈에 띄었고 결혼 사진이 걸린 벽면은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정리된 공간과는 달리 저는 그곳에서 따뜻한 환영의 기운을 느낄 수 없었어요. 민지는 어디 있니? 오랜만에 보는데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저는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는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방에 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아픈 며느리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며느리 민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얼굴엔 생기가 넘쳤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있었어요. 아프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야 많이 아프다며? 지금은 좀 괜찮니? 저는 애써 민지를 반갑게 맞으며 물었어요. 그러나 민지는 짧게 웃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네, 조금 나아졌어요. 민지의 표정에선 전혀 반가움을 느낄 수 없었어요. 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민지는 준호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가더니 방문을 닫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준호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데리고 온 거야? 안 데려오기로 했잖아.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민지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불만을 서슴없이 쏟아냈습니다. 준호는 당황하며 서둘러 민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어머니가 그래도 여기까지 먼 길 오셨잖아. 좀 이해해줘. 그러나 민지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내가 싫다고 말했잖아. 내가 허락 안 했는데 왜 마음대로 이렇게 데려와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다툼 소리를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방 안에서 오가는 말들 속에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죠. 이곳은 제가 마련해준 집인데도 저는 이곳에서 손님으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싸움 소리가 잦아들 무렵 저는 천천히 거실 창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지금의 제 마음 같았어요. 한없이 흔들리고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 채 바람에 휘청거리는 나무처럼 느껴졌죠. 민지와 준호가 방에서 나왔지만 민지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소파에 앉았고 준호는 다가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민지가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에겐 전혀 위로가 되진 못했어요. 저는 혼자서 조용히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고 준호와 민지는 다시 방 안에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저를 불청객처럼 방치해 놓더니 한참 뒤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곤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주문했어요. 저녁은 이걸로 시켜서 먹어요. 요즘은 다 시켜 먹잖아요. 얼마 후 도착한 건 매운 떡볶이와 닭발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준호가 얘기 안 해줬니? 하지만 민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입맛을 바꿔보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느끼며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배달이 도착하고 식탁 한가운데에 매운 떡볶이와 닭발이 놓여졌습니다. 따끈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강렬한 빨간빛 양념에서 자극적인 냄새가 풍겼죠. 매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어요. 민지는 익숙한 듯 술까지 꺼내와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님, 안 드세요? 안 드실 거면 저희끼리 먹을게요.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떡볶이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저는 차마 손이 가지 않았지만 아침에 집에서 출발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매운 걸 못 먹는 저이지만 너무 허기가 져서 어쩔 수 없이 한 입 집어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거든요. 떡볶이를 입에 넣는 순간 혀가 마비될 것 같은 얼얼함이 밀려왔어요. 양념은 혀를 찌르는 듯 매웠고 목을 타고 내려가자 속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고통에 말을 잃은 채 물을 급히 마셨지만 매운 기운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혀를 타고 퍼졌어요. 민지야, 엄마가 이렇게 매운 음식은 잘 못 먹어서 그런데 혹시 다른 음식은 없니? 저는 참다 못해 말했지만 민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 거 먹어요. 그러지 말고 참고 드셔보세요. 입맛도 바뀌는 거니까요. 민지의 태도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도 제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닭발을 열심히 뜯으며 민지와 웃고 있었어요. 이 집 양념 정말 제대로다. 떡볶이도 닭발도 너무 맛있어. 준호가 만족스럽게 말하며 잔을 들었고 민지는 그런 준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완벽히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속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몸이 뜨거워지는 듯한 기분에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나는 못 먹겠다. 속이 너무 안 좋아. 어떤 거라도 좋으니 다른 음식 좀 내어주면 안 될까? 제 말에 준호는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음식을 잘 안 해 먹어요. 아니면 제가 돈 드릴 테니 밖에 나가서 드시고 오실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답이 저를 더 서글프게 만들었어요. 내 몸 상태를 걱정하기는커녕 마치 제가 뭘 모르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가르치려 드는 그 태도가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떡볶이와 닭발 대신 물만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술잔을 들고 서로에게 건배하며 대화를 이어갔죠. 그들의 말과 웃음이 제 귀에 닿을 때마다 제 존재가 점점 더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빈속에 너무 매운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뛰어가고 말았죠. 한참을 화장실에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고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내가 정말 참다 도저히 못 참겠구나. 엄마가 도대체 너희에겐 어떤 존재니? 더러워서 이 집에 못 있겠구나. 그냥 나가서 잘게. 이 집에서 더는 못 있겠다. 제 목소리는 거실에 울렸고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민지는 대수롭지 않게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피식 웃었어요. 준호는 왜 그러세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아까 전엔 집에서 좀 재워달라고 하셨잖아요. 라며 무덤덤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이 더 서러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면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아 꾹 참았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저를 말릴까 싶었지만 준호와 민지는 여전히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민지에게 떡볶이 남은 거는 담아놨다가 내일도 먹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럼 조심히 가세요. 라는 민지의 무심한 인사마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배웅조차 받지 못하고 저는 홀로 어두운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길가를 걸으며 허름한 여인숙을 찾아 들어갔어요. 여인숙 방은 작고 낡았지만 오히려 낡은 그 공간이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비췄고 방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침대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저를 받아줬어요. 그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죠. 아들의 집으로 가는 길에 품었던 모든 기대와 설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민지가 제게 했던 말들이 반복해서 떠올랐어요. 왜 데리고 와서 날 이렇게 불편하게 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준호의 무심한 태도도 떠올랐어요. 내가 마련해준 집에서 이렇게 천대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었어요. 하지만 한참을 울다 보니 마음 한편에서 서늘한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내가 준호와 민지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리도 천대를 받아야 하는 걸까?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해.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복수할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준호가 어떻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지를 떠올리며 그들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들이 내게 준 대접 그대로 돌려줄 거야. 복수를 다짐하며 문득 민지의 약점이 떠올랐어요. 준호가 결혼 전에 민지를 소개해줬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날 민지는 식탁에서 계란 요리를 손도 대지 않더군요. 이유를 물었을 때 민지가 저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졌죠. 그래. 너도 내가 느꼈던 그 서러움 한번 느껴봐.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복수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숙에서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방을 비추었지만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준호와 민지가 했던 행동과 말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어머니, 그냥 쉬세요. 입맛을 바꿔보세요. 그 무심하고 냉랭한 말들이 내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방을 정리하고 여인숙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머릿속에서 어제 떠올렸던 민지의 알레르기를 활용한 복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계란 요리를 잔뜩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주겠어. 저는 집에 도착하자 마자 시장으로 향했어요. 계란과 관련된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죠. 시장에 도착하자 평소와 달리 제 발걸음은 단단하고 결연했어요. 계란 가게에 다가가서 계란 2판 주세요. 라고 말하며 손에 힘을 주었어요. 상인 아저씨는 반가운 표정으로 아주 신선한 계란이에요. 요즘 계란값이 좀 오르긴 했어도 정말 맛있을 거예요. 라며 웃었어요. 계란 2판을 든 손이 묵직했지만 그보다 마음속 결심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계란뿐만 아니라
계란을 활용할 다양한 재료를 샀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며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그래도 내 아들과 며느리인데. 하지만 곧 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떠올랐고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아니, 이건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당한 복수일 뿐이라고.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빠요. 준호의 태도는 언제나처럼 무심했습니다. 준호야, 내일 당장 며느리 민지 데리고 이리로 내려오너라.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준호는 그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려가요? 농담이신 거죠? 아들 준호의 비웃음 섞인 말투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준호야, 아직 그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몰라? 너희한테 해야 할 말이 있으니 그 집 팔아버리기 전에 내일 당장 내려와!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대답하더군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번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시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땐 민지도 몸이 안 좋았고. 사과! 내가 지금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야? 너희 둘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니? 사과는 됐고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니 내일 저녁 6시까지 내려와라. 며느리 민지도 꼭 같이 데리고 내려와. 저는 아들의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내일은 힘들고 주말에라도. 준호가 또다시 변명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단호히 끊어 말했습니다. 내일 6시까지 여기로 오지 않으면 그 집 바로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 알아서 해.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내일 저녁 6시까지 갈게요. 그런데 정말 왜 이러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당황함이 섞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은 새벽부터 제가 준비한 계란 요리로 풍기는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계란을 하나하나 깨트렸어요. 접시에 계란물을 풀며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부엌의 따뜻한 공기에 약간 마음이 놓였어요. 계란말이를 할 때는 얇게 썰어놓은 파와 당근을 정성스럽게 섞어가며 부쳤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요리를 완성할 때마다 제 복수의 그림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식탁에는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 부침개, 계란 샐러드까지 계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요리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계란 요리만으로 가득 채운 식탁을 보니 묘한 희열이 느껴졌어요. 한편으론 이 과정이 슬프기도 했어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준호와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말끔한 차림이었지만 민지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 미소는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호는 눈치를 보며 저희 온다고 저녁 준비하셨나 봐요. 냄새가 정말 좋네요. 라고 했어요. 저는 담담히 그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그래, 들어와.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했단다. 민지가 식탁 위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계란 요리로 가득한 식탁을 향하고 있었죠.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준호를 힐끔 쳐다보았고 준호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잘 먹어야지. 민지야,
어서 앉으렴. 민지는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민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자, 먹어보렴. 준호가 어릴 때 자주 해줬던 엄마만의 계란말이야. 저는 민지의 접시에 계란말이를 올려주며 웃었어요. 민지는 포크를 들어 계란말이를 한 조각 집었지만 한참 동안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일부러 천진난만한 척 말을 건넸어요. 왜 그러니? 민지야, 입맛에 안 맞니?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포크를 입에 가져갔고 조심스레 한 입 먹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민지는 말을 망설이며 물을 급히 들이켰어요. 알레르기가 있지? 제가 대신 말을 꺼내자 민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결혼 전에 널 처음 소개받았던 날, 계란 요리에 손도 안 대던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지.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잖니. 민지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준호를 쳐다보았지만 준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먹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정성껏 준비했으니 한 번 더 먹어보렴. 너 만약 이거 못 먹으면 너희 집이 어떻게 될진 장담 못해. 저는 다시 계란찜을 그녀의 접시에 담아주며 권했습니다. 민지는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한 숟가락을 떴어요. 그녀는 억지로 삼켰지만 이내 얼굴이 붉어지고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민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거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준호의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너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엄마가 매운 음식 못 먹는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매운 음식 준비한 거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엄마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매운 떡볶이, 매운 닭발 먹고 배를 부여잡고 있어도 신경도 안 쓰지 않았어? 여인숙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잠든 내 심정을 내가 알기나 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붉게 부어오르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지는 힘겹게 식탁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너무 무례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당해보니 그때 어머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듯 보였어요.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온 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준호 역시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너무 과했나? 아니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였나? 분명 이 상황을 계획했지만 막상 민지의 붉게 부어오른 얼굴과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민지야, 괜찮니? 저는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했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도 민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오랜 시간 힘들게 모은 돈으로 집까지 주시면서 애써주셨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내게 했던 차가운 태도를 쉽게 잊을 순 없었어요. 민지야, 준호야,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 먼 길을 가서 너희 집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 알아? 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마련해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 하지만 날 기다리는 건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과 냉대였지. 민지, 내가 방에서 왜 데리고 왔냐며 준호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단다. 제 말에 민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이어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매운 떡볶이와 달걀을 내밀었을 때 나는 너희가 내 입맛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슬퍼졌어. 내가 입맛을 바꿔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내가 이 집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런 서러움이 쌓이다 보니 여인숙으로 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단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머님, 그땐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떨렸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쓸게요. 엄마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수를 계획하며 느꼈던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민지야, 준호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는 너희가 내게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복수라는 건 결국 모두를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도 방금 깨달았단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냈으면 좋겠어.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도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은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복수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게 단순히 그들의 고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민지는 다시 한번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준호도 앞으로는 저를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해보자. 너희가 내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나도 너희를 위해 더 노력하마. 그날의 대화는 우리 가족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복수는 분명 그들을 일깨웠지만 결국 그 복수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민지와 준호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그들의 사과는 분명 진심이었지만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죠. 저는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그날의 대화를 되짚어 보았어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했던 사과와 준호가 내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앞으로는 정말 나를 가족으로 대할까? 그들의 말이 진심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스며들었어요. 오래된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다시 뵙고 싶어요. 이번엔 제가 음식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걸로요. 민지의 목소리는 조금 긴장된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이렇게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제안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 민지야 기대할게. 너희 집에서 만나는 거니?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가 어머님 댁으로 가고 싶어요. 저희가 제대로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민지의 말에 저는 놀라면서도 고마웠어요. 제가 방문한 그날 내가 느꼈던 외로움과 고통을 민지가 이제는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알았다. 천천히 와라. 내가 준비할 건 없니? 제가 물었지만 민지는 단호히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앉아서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돼요. 그 주말 민지와 준호가 제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민지가 큰 가방과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걸로요. 민지는 부엌으로 향하며 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가 준비한 재료들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된장, 고추장, 신선한 채소들. 민지가 신경 써서 고른 재료들이었어요. 민지야, 이거 다 내가 고른 거니? 저는 물었고 민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하자 저는 부엌문 옆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민지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된장을 풀며 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레시피를 적어놓은 종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죠. 그 모습은 분명 서툴렀지만 진심만큼은 충분히 느껴졌어요. 어머님, 제가 만든 된장찌개 꼭 드셔보셔야 해요. 저 정말 집에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민지가 말하며 웃었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은 민지의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된장찌개, 나물무침, 갈비, 그리고 정갈한 밥까지 민지가 제 입맛에 맞추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한상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먹어보았어요. 맛은 조금 싱겁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어요. 민지야, 이거 정말 맛있구나. 내가 이런 음식을 만들 줄 몰랐어. 제가 칭찬하자 민지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만들고 싶었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민지야.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 준다면 나도 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지. 민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날의 식사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어요. 준호도 민지의 음식을 칭찬하며 민지야, 정말 많이 늘었네.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민지는 조용히 웃으며 숟가락을 들어 자신의 요리를 먹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변해갈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로 민지와 준호는 자주 제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려는 억지스러운 느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가끔 전화로 자신이 배운 새로운 요리를 자랑하며 어머님, 다음엔 꼭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했고 저도 항상 반찬을 만들어 민지와 준호 손에 쥐어 보냈어요. 그들의 작은 변화는 제 일상에 큰 위안이 되었죠.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하며 다시는 그날 같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었고 민지는 요리 학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공유했어요. 저는 가끔씩 끼어들며 조언을 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예전의 서운함과 갈등은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민지는 주방으로 가서 후식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내온 후식은 정갈하게 담긴 과일과 따뜻한 유자차였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직접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어요. 한 입 먹어보니 과일은 달콤했고 유자차는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맛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민지가 더 이상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지야, 준호야,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서 고맙다. 내가 한때 너희에게 섭섭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 너희가 보여준 정성과 진심 덕분에 그런 마음은 다 사라졌단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아. 제 말에 민지와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도 저희가 잘할게요. 어머님이 저희를 이해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어머님을 더 잘 이해할게요. 어느 순간 예전에 느꼈던 서운함과 외로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가족의 정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을 때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는 듯 보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저는 그 생각을 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우리를 괴롭히고 무겁게 만들지만 대화를 통해 이해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과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소감을 댓글로 남기셔서 다른 분들과 생각을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이 생생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날이었거든요. 첫눈이 내리는 몹시 추운 날이었어요. 겨울밤은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모든 소리를 삼킨 듯 거리를 덮고 있었죠. 가로등빛 아래 하얗게 쌓인 눈은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 민재의 집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승이는 작은 손으로 배를 움켜쥔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숨을 가쁘게 내쉬는 아이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었어요. 며느리 선아는 지승이 곁에 앉아 그의 등을 두드리며 애를 태우고 있었어요. 지승아, 엄마가 병원 데려갈게. 조금만 참자. 며느리 선아는 손주에게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승이는 아픈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끙끙 앓고만 있었죠. 그 와중에도 며느리 선아의 시선은 방 한쪽에 앉아있던 저를 향했어요. 며느리 선아는 지승이를 보듬으며 저를 쏘아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어요. 아니,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지승이 장이 약하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며느리 선아는 눈썹을 잔뜩 찌푸리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과는 달리 분노와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움찔하며 며느리 선아의 말을 들었어요. 지승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너무 먹고 싶어 하길래 모른 척 할 수 없었어.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그냥 한번 사준 거야.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오전 지승이가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평소 며느리 선아가 잘 사주지 않는다며 저에게 한 번만 치킨을 시켜달라 부탁을 하던 걸 모른 척 할 수 없었죠. 지승이가 먹은 치킨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길이라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선아는 그런 저의 변명을 들을 마음조차 없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매번 저를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머님 때문에 정신병이라도 걸릴 것 같다고요. 며느리 선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마치 자신의 고통을 증명하려는 듯 몸을 떨었어요. 평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며느리에게 트집 잡힐 핑계가 생기고 만 것이었죠. 저는 아차 싶었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며느리 선아의 어깨는 들썩였고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며 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당신도 좀 보세요. 당신 아들 지승이가 이렇게 아픈데 어머님은 들은 채 만취하고 계시잖아요. 어머님 편만 들지 말고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요. 아들 민재는 그런 며느리 선아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재는 답답하다는 듯 벽을 잠시 응시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선아가 잠시 진정될 때까지 잠깐 나가 계세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민재야, 지금 이 시간에 엄마 보고 밖에 나가 있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어디로 가라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더 깊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은 민재는 짜증이 섞인 듯 한층 더 단호해졌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잖아요. 지승이가 아파하고 있고 선아가 예민해져 있어요. 집이 조용하려면 잠시 엄마가 자리를 피해 주셔야 한다고요. 제발 잠깐이라도 나가 있으세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가만히 떨며 말문을 닫았어요. 치킨을 먹고 배가 아프면 치킨집에 따져야지. 왜 엄마한테 그러는 거니?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민재의 얼굴에는 이미 저를 향한 미안함보다 며느리 선아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담겨 있었어요. 민재는 마침내 한 손으로 며느리 선아의 어깨를 감싸며 조금 더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집이 조용하려면 엄마가 좀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 몇 시간만 나가 있으시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어요. 급한 대로 휴대폰과 지갑만 손에 들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나갔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발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집 안쪽을 바라봤어요.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인생에서 한 장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차가운 겨울 바람은 얼굴을 때렸고 소복히 쌓인 눈은 제 발끝을 덮었어요. 저는 추위에 몸을 움츠린 채 천천히 거리를 걸었어요. 발길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을 뿐이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재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저 한숨엔 깊은 슬픔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손가락 끝까지 시려오는 추위는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어디로 가서 시간을 보내야 할까? 추위에 굳어가는 손끝을 비비며 가까운 곳에서 머물 곳을 찾기로 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허름한 여인숙 간판이 보였어요. 작고 낡은 간판은 바람에 흔들리며 덜컹거렸어요. 간판 불빛은 깜빡거리며 꺼질 듯 말 듯 했고 창문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룻밤만이라도 보내야겠구나.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여인숙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서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카운터에는 중년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힐끗 보며 방 열쇠를 꺼내 들었어요. 방 열쇠를 받아든 저는 묵직한 피로감을 느끼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어요. 방은 생각보다 너무 낡았고 담배 연기가 밴 듯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작은 창문은 꽁꽁 닫혀 있었지만 차가운 바람이 어디선가 스며들고 있었죠. 낡은 이불이 깔린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어려운 형편에도 널 키우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기나 하는 거니. 지난 30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민재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들, 공장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아들을 대학에 보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너를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려고 허리 굽혀가며 밤낮 없이 일했는데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눈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의 제 희생과 노력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나는 이 세상에 혼자였던 거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니. 민재가 절 쫓아내던 차가운 목소리와 며느리 선아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며 울부짖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자 깊은 분노가 밀려왔어요. 제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숙을 나섰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얼굴을 스쳤고 눈은 밤새 더 많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어딘가에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 작고 낡은 원룸 하나를 계약했어요. 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낡았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찬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죠. 작은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고 바닥재는 오래된 자국과 긁힌 흔적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방 안에 앉아 조용히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공장 식당에서 일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 식당에서 동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저는 그 일을 사랑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지만 다들 너무 맛있게 먹어줬지. 칭찬도 많이 받았었고 공장 동료들이 역시 김 여사님 손맛이 최고예요. 굳이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김 여사님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거든요. 라고 말하며 웃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들은 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었어요. 그래. 그때처럼 내가 음식을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요리 실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으니깐 말이야. 저는 공장 식당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손맛을 믿기로 했어요. 내 손맛이라면 사람들에게 다시 기쁨을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지. 저는 공장 식당에서 점심시간마다 만들어주던 특별한 양념 소스를 떠올렸어요. 떡볶이 그거라면 내가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저는 떡볶이를 주메뉴로 하는 작은 분식점을 열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떡볶이는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음식이었죠. 특별한 소스를 만들어야 해. 내 손맛을 담은 소스로 승부를 보자. 저는 떡볶이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고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설레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꺼내놓고 조리대를 정리한 뒤 실험을 시작했어요. 고춧가루를 살짝 볶아 감칠맛을 내고 고추장과 물엿을 천천히 풀면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저는 소스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조금씩 더해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면서 다시 간을 보았어요. 좀 더 달아야 하나? 저는 입맛을 다셔보며 설탕을 약간 더 넣었어요. 그 과정은 반복됐어요. 불 조절과 양념의 비율을 끊임없이 바꾸며 저는 완벽한 맛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며칠 동안 실험을 반복했고 어느새 냄비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이거야. 저는 자식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집 근처가 아닌 옆 동네에서 가게를 차리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녀는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허름한 가게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간판은 녹슬어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비록 깔끔하진 않지만 월세도 저렴하고 여기라면 충분히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저는 마음을 다잡고 가게를 계약했어요. 가게는 작고 낡았지만 이곳을 인생의 새로운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돈을 아끼려고 벽에는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낡은 의자와 테이블을 닦고 수리하며 정성을 다했어요. 메뉴판은 직접 손으로 글씨를 써서 벽에 걸었어요. 떡볶이, 어묵, 순대, 튀김. 메뉴는 단순했지만 정성스런 마음이 담겨 있었죠. 주방에는 새로 장만한 냄비와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었고 마침내 오픈 준비를 마쳤어요. 가게 문을 여는 첫날, 저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소스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괜찮아.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잖아. 매일매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손님들로 붐비는 날이 올 거야.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손님을 맞이했어요. 며칠 뒤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제 가게를 찾아왔어요. 김 여사님, 가게를 오픈하셨으면 저희한테 먼저 말을 하셨어야죠. 저희한테까지 비밀로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들한테 이야기 다 해놨으니 한 명씩 찾아올 거예요. 동료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역시 이 맛이에요. 옛날에 먹던 그 맛, 김 여사님이 퇴직하고 나서 새로 오신 분은 이 맛을 못 내더라고요. 저희가 얼마나 이 맛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옛 동료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 한 곳이 따뜻해졌어요. 공장 동료들은 저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그들의 입소문 덕분에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공장 동료들 덕분에 가게가 붐비기 시작했고 제 떡볶이 가게는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점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떡볶이가 진짜 맛있대. 가격도 저렴하고 말이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판을 바라보며 속삭였고 입소문은 점점 더 널리 퍼졌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가게가 동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장소가 되었죠. 아침에는 학교에 가기 전 뜨끈한 어묵과 토스트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려는 학생들, 점심에는 근처 직장인들, 저녁에는 퇴근하고 떡볶이과 김밥, 어묵을 포장해가는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였어요. 떡볶이를 끓이는 냄비에서 나는 매콤한 향기가 골목길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학생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몰려오고 있었고 가게 안은 떠들썩했죠. 여기야, 여기. 여기 떡볶이가 엄청 맛있다던데. 할머니, 여기 떡볶이랑 튀김 세트 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다름 아닌 제 손주 지승이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지승이는 활짝 웃으며 메뉴판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 녀석의 밝은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을 만들 땐 늘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손주 지승이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지승아, 뭐 먹을래? 여긴 떡볶이가 진짜 맛있대. 지승이의 친구 중 한 명이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메뉴판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여기 떡볶이 3인분이랑 튀김 주세요. 지승이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지승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지승이 여전히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었구나.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렴. 할머니가 금방 가져다 줄게. 저는 떡볶이와 튀김을 접시에 담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지승이가 설마 날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지난번 일 때문에 날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 저는 접시를 들고 지승이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떡볶이를 내려놓으며 맛있게 먹으렴.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어디서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에 지승이는 손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조금 지나자 지승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혹시... 지승이는 작게 중얼거리며
저를 계속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떡볶이를 먹기 시작한 터라 지승이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승이는 엄마에게 쫓겨 집을 나갔던 할머니에게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죠. 우리 할머니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여기서? 지승이는 떡볶이를 먹으려다 말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죠. 엄마랑 할머니가 싸웠던 날, 할머니가 집에서 나간 게 나 때문일지도 몰라. 눈앞에 있는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지승이의 표정을 보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승이가 날 보고도 아무런 말이 없네. 역시 지승이도 이런 상황에선 자기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겠지. 어른인 내가 이해해야 돼.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가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 차라리 나를 몰라보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나 때문에 지승이가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음식을 다 먹은 친구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지승이는 친구들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는 할머니를 지나치려던 지승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승이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승아. 잘 먹었다고 하니 할머니가 고마워. 오늘 돈은 안 받을 테니 다음에도 자주 와라. 저는 애써 태연하게 말하며 지승이와 친구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때 지승이는 가방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더니 조용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접힌 쪽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친구들과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지승이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이 조용해진 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지승이의 서툰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 때문에 할머니랑 엄마가 싸운 것 같고, 할머니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자주 올게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는 쪽지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손주 녀석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어린 녀석이 너무 장하구나. 저는 쪽지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방 의자에 앉아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승이의 글씨를 한자 한자 따라 읽으며 제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쪽지를 소중히 접어 제 지갑에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승아, 자주 와야 한다. 할미가 기다리고 있을게. 한편 아들 민재의 사업은 어느 순간부터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며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매일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달 납품은 어떻게 할 건가요? 사장님,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거래처랑 문제가 안 생겨요. 직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민재는 답을 회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며칠만 더 버텨보자고.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의 말에 직원들은 불만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곧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한때 10명이 넘는 직원이 있던 사무실은 이제 썰렁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고 밀린 월급 때문에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사장님, 월급은 도대체 언제 주시는 겁니까?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어요. 저희도 월세도 내야 하고 카드값도 내야 한다고요. 벌써 3달째 월급이 밀리고 있잖아요. 직원 한 명이 목소리를 높이자 민재는 당황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은 이미 지친 직원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참다 못해 고소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더는 참고 있을 순 없어요. 노동청에 고발할 테니 이제 법으로 해결합시다. 한 직원이 던진 마지막 말은 민재의 귀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더 깊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민재를 압박하기 위해 직접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대표님, 아니 민재 씨, 나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해. 어서 문 안 열어? 밤낮 없이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집안에서 그 소리를 듣던 며느리 선아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다 끝내는 게 낫겠어. 선아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같이 민재와 다투며 울부짖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설치더니 지금 이게 뭐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민재는 그녀를 다독이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선아는 짐을 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아. 당신이 지승이까지 다 떠안고 살아. 난 그만두겠어. 민재는 그런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재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겨진 민재는 이제 지승이와 둘뿐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지승이의 질문에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돌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잠시 외할머니 집에 갔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지승이에게조차 설득력 없어 보였습니다. 민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어머니와 공장 식당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근황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몇 번의 전화를 돌린 끝에 민재는 어머니가 옆 동네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어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엔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지승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바쁘게 움직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채운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민재예요. 민재가 힘겹게 부르자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냉랭했죠. 네가 여긴 웬일이냐? 저는 민재를 쏘아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는 다급히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즘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요. 지승이를 봐서라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 필요해요. 민재의 말을 들은 저는 잠시 민재를 쳐다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나한테 돈 빌릴 생각은 하지 마라. 그 추운 날 나를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을 빌리겠다는 거니? 넌 양심도 없어?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냉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지승이를 떠올리며 간절히 부탁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걸렸지만 지난날 민재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민재는 저의 단호한 태도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가구와 물건들은 하나둘 팔려나갔고 남은 것은 지승이의 작은 가방과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재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온 가족이 함께 웃던 거실, 지승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방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더없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지승아, 아빠랑 같이 나가자. 민재는 지승이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승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따라오며 조용히 묻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민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지금 집보다는 조금 작지만 괜찮아. 그들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좁은 복도와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계단은 과거 민재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고시원의 작은 방 안에서 민재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지승이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밤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몰았던 자신의 행동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추웠겠지. 이렇게 외로웠겠지. 민재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지승이가 아빠, 울지 마. 울지 마라고. 하고 부탁을 했지만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 지승이를 위해서라도,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의 눈은 다시 한번 결연해졌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힘든 길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가 집 밖에서 추위에 떨며 느꼈을 고통과 외로움을 떠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며 앞으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이 40을 넘긴 그를 받아주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고 하루 종일 거리와 공고판을 헤매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하신 자리는 이미 마감됐습니다. 저희는 젊은 사람이 필요해서요. 같은 냉정한 말만이 그의 귀를 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민재는 결국 공사 현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그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삽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라도 일해야 우리 지승이랑 살아갈 수 있지. 하루 종일 삽질과 철근 옮기기를 반복하며 온몸이 고단해졌습니다. 추운 날씨는 그의 뼈까지 파고들었고 손끝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시렸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어느 날 민재는 갑자기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이른이 훌쩍 넘어 분식집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는 삽을 쥔 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에 울컥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동료들에게 보일까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이든 어머니가 홀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며 고생하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내몰았던 어머니는 자신처럼
혹독한 날씨에도 쉼없이 일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퇴근길 민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공사장에서의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목에서 어머니의 가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은 따뜻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혼자서 주방과 카운터를 오가며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죠. 민재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엄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또 왜 여길 찾아왔니? 다시는 오지 마라.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대꾸하지 않고 손님이 먹고 간 그릇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나도 내 도움 필요 없어. 제가 매섭게 쏘아붙였지만 민재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재는 어머니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난 뒤에도 그는 저녁마다 가게로 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점차 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손님 한 명이 웃으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시큰둥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든든한 게 아니라 골칫거리야. 그러나 속으로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묵묵히 가게 일을 도우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제 분노는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철이 들었나 보네. 저는 민재가 치우는 쓰레기통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저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쓰렸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집에 돌아가고 난 후 저는 주방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민재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돕는 이유가 단순한 변명이나 회피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이제야 철이 든 걸까? 민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마음을 여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철이 든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너도 이렇게까지 꾸준히 오는 걸 보니 엄마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구나. 엄마 밑에서 제대로 일을 배워보는 건 어때? 민재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제가 여기서 계속 일해도 되는 건가요? 민재는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가 원한다면 공사장에 그만 나가고 엄마 밑에서 정식으로 배워보렴.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날부터 민재는 정식 직원으로서 가게에 나왔습니다. 저는 떡볶이 소스의 비율, 튀김의 반죽 농도, 그리고 불 조절의 중요성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떡볶이는 그냥 끓이는 게 아니야. 간이 잘 배게 하려면 시간을 잘 봐야 해. 민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비법을 받아 적으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손님 응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손님한테는 항상 미소를 잃으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음식 맛보다 더 중요한 게 손님을 대하는 태도야.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 앞에서는 표정을 밝게 해줘야 해. 민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님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떡볶이 맛이 어떠셨어요?
그 전에 먹었을 때랑 맛이 비슷한가요? 라고 물으면 손님들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해 줄 때마다 민재는 자신이 만든 떡볶이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민재는 가게 운영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 소통하며 가게를 정리하고 제가 잠시 주방을 비운 사이에도 능숙하게 요리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민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이제는 가게 하나쯤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재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덧붙였습니다. 내가 보증금 정도는 빌려줄 테니 내가 직접 해봐. 이왕 이렇게 시작했으니 내 힘으로 잘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민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해볼게요, 엄마. 정말 최선을 다해볼게요. 저의 작은 도움으로 민재는 옆 동네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2호점은 민재의 첫 도전이었지만 저의 비법 레시피와 가르침 덕분에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 정말 맛있어요. 이 집 떡볶이 소스가 특별하네요. 손님들의 반응에 민재는 얼굴이 화사하게 밝아졌습니다. 2호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을 타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떡볶이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야 돼.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동네에서도 인기 있는 맛집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나 민재는 가게에서 번 돈을 모아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부로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빚도, 과거의 실수도 이제는 깨끗이 정리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늘 정성을 다해야 돼. 민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돕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그날 밤 작은 가게 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모자간의 온기와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가족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동시에 가장 먼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거리도 결국 서로를 향한 진심과 노력으로 좁힐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후회를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려는 용기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마음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용서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댓글로 추운 겨울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